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걸 획일화해서도 안 될 테고요. 누구나 저마다의 삶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루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현재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반대로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고 만다면 더 나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 그대로 자만하게 되는 거죠. 자만하게 된다면 오히려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퇴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극작가 유진 오닐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성공했지만 더 큰 실패를 향해 밀어붙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중산층이다. 그들이 성공해서 멈추는 것은 하찮음과 타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들의 꿈은 사소했던 것이 틀림없다.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 고생하신 여러분들 아마 참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서울 이야기죠.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전면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한 12.7%의 임금 인상안을 이걸 사측이 받지 않으면서 12년 만에 버스가 멈춰진 건데요. 출근길부터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로 인파가 많이 몰려서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회사 조금 지각하더라도 아마 9시 넘어서 지금 막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서로 뭐라고 하기보다는 좀 서로 격려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버스 안에서 오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네요. 근데 뭐 경기 버스나 다른 지역 버스들도 많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4글자가 되겠네요. 금융감독원이 이 기업에 대해서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증자만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기업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제때제때 상장 폐지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시장 전체의 신뢰를 낮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현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뭐라고 할까요? 부실기업, 한계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실속은 없고 형태만 남아있는 껍데기. 4글자. 좀 영어를 좀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화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시체를 이 2글자로 부르기도 하죠. IT에서 유래가 됐다고도 하는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박원기 님이 저희가 어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딱 1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일부러 저희를 축하해 주시려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축하글을 남겨주셨네요. 박원기 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두 분은 모르셨죠? 어제 1주년이었던 거.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출근길 괜찮았어요? 저는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부러? 네, 나와서 저도.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요. 네. 지하철 인파 너무 많아가지고 여의도역 빠져나오는데만 10분 넘게 걸렸어요. 걸어서 올라오는 데만요? 네.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지각은 하지 않았지만 네.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던.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서. 자, 염현석 기자 어떤 소식 오늘 준비했나요? 네, 먼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또 LG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요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준조세라고 불렸던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 입장료 그리고 여권 등에 붙던 부담금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네. 또 다음으로 유튜브가 기존 구독자들에게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요. 우리 수출 상황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이요. 지난 2022년에 기록한 6,836억 달러입니다. 연간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거보다 감소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거를 좀 넘어서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상황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월은 18%, 2월은 4.6% 수출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을 보면 2월 수출 물량 지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첫 7천억 달러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250조 원 이상의 수출 금융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록한 수출 기록을 뛰어넘어 보자. 네. 올해. 그중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이제 수출 물량과 가격 모두 최근에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물량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물량이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2022년 3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이제 최대로 늘어난 건데요. 또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보통 지난해 말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지금 4개월 연속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량 말고 금액 측면에서는 숫자가 더욱 좋습니다. 달러 기준 수출 금액 지수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수출 금액이 35% 증가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체 업황에 따라 사이클을 좀 타는 업종이긴 한데 큰 틀에서는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 또 차세대 반도체 위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세계 각국이 또 엄청나게 보조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정말 여러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법,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이 대표적인 겁니다. 네. 지원을 하는 게 핵심 바로 보조금인데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아닌 반도체 산업을 하면 바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중국은요 1,432억 달러, 미국은 527억 달러, EU는 451억 달러, 일본은 148억 달러 등의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을 좀 할 수 있게 이런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반도체 특화 단지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비 지원 최저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이제 올리고 현장 올리는 게 이제 주된 건데요. 최대 35%까지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단지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까지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날 삼성이든 SK든 반도체 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첨단 산업단지 지원 방안과 함께 보조금 지원 방안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는데요. 그냥 기대로만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 단지 땅 네. 건물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에 또 어마어마한 네. 비용이 들어가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달라진다고요? 네, 어제 이제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담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금은 아닌데 준조세 성격으로 해서 특정 공익 사업과 연계를 해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인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담금이 91개가 있고 네. 징수 총액이 무려 2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쭉 있어 왔는데요. 먼저 이게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징수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관행적으로 걷어왔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그리고 경제개발 시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할 당시에 이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익사업 재원을 부담금으로 의존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1970년에서 한 80년대 이 정도 때죠. 그러니까 네. 이런 때에는 재정 여력이 좀 부족해서 걷어왔는데 아직까지도 부담금을 계속 걷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 그리고 기업이 영위하는 각종 경제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징수액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2002년에 102개였던 부담금 수는 이제 올해 91개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에 징수액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하. 7, 80년대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제 이런 부담금도 없애야 된다 혹은 줄여야 된다. 그럼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일단 91개 부담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18개는 폐지를 하고요. 14개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인데 22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 입장권 부과금인데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건데 이걸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료가 15,000원 정도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5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가 아니라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또 외교부에서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10년 복수 유효권 같은 경우에 그 15,000원의 국제 교류 기여금을 걷었었는데요. 이것을 하반기부터 12,000원으로 인하하고 단수 여권 그리고 여행 증명서는 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행 당시에는 사실 그 상대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유복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던 건데 네. 사실 지금은 2천만 명이 달하는 여행객들이 매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걷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항공권을 구입할 때 내는 관광진흥 그리고 국제질병퇴치 명목으로 진수해왔던 출국 납부금 이것도 내년부터 7,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복하다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면 유복한 거니까 부담금을 내세요 이건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부담금을 낮추면 실제로 영화 티켓이 3% 낮아질 것이냐? 그렇죠? 이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원 지역 골프장 그럼 입장료가 또 낮아질 것이냐를 봐야 하는데 맞습니다. 좀 우려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정부가 개편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체감 부담 완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보다는 이제 기업들에게만 이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완료가 되면 부담금 수입이 2조 원 정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감액분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한 9천억 원 정도가 전기요금 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3.7%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이제 2년 동안 낮아지면서 부담금 수입도 줄어드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물론 가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연간 평균 8,000원 줄어들고 뿌리 업종 기업은 연간 62만 원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사실은 이게 전기 수요처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도 이제 대기업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8,000원 줄어드는 거니까요. 4인 가구 같은 경우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영화관 입장권에 붙던 부과금이 이제 500원 정도 내린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영화관에서 그럼 14,500원으로 내릴 거냐. 만약에 안 나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 혜택이 소비자가 아니라 결국 그냥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네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어저께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대외 여건은 불확실합니다. 글로벌 경기 여건 불확실성도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 개발, 흔히 말하는 이제 R&D 비용이라고 하죠. R&D와 인재 확보 등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요,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투자 규모를 보면 한 22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지난해 투자 금액보다 한 30%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68조 원 중 절반 정도는 R&D 분야에 투자됩니다. 현대차가 최근 사업 구조를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배터리 내재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기 위해 이제 R&D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 투자의 목표가 자신들의 이런 경쟁력 향상도 있지만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국내에서만 8만 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래 신사업 추진 분야에만요, 절반이 넘는 4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기술 신사업 분야로 많이 채용을 한다는 네. 걸고요. 또 LG그룹도 밝혔는데 여기는 투자 계획이 100조 원에 이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좀 길긴 하고요. 네. LG그룹도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 LG가 어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 역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구광모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분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그다음에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이런 기술인데요. 이 세 기술과 이제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LG 그룹의 이제 미래 성장 분야 R&D에 투자 재원의 절반이 넘는 55%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삼성과 SK는 지난 2022년에 이런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5월에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신성장, IT, R&D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450조 원 중에 80% 정도인 36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런 투자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적이 크게 부진했지만 R&D 비용 총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 1년 전보다 14%가 높아진 28조 원 정도를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해서 계획한 대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SK 역시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24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미다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멤버십 가격이 또 오릅니까? 네, 유튜브가 이제 프리미엄 멤버십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존보다 6,210원 인상된 월 14,900원의 구독료를 걷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인상폭만 71.5%에 달하는데요. 야, 인상폭이 71.5%. 거의 2배로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난 2020년 9월 2일에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960원이었는데 이거를 1,450원으로 인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기존 가입자에게는 인상된 구독료를 받지 않고 기존 구독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2월 8일에 구독료를 다시 14,900원으로 올릴 때 인상된 구독료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 이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는 이제 1개월 후에 그리고 이전 가입자에게는 6개월 후인 5월부터 인상된 구독료를 걷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가온 거죠. 야, 저도 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꽤 많은 결제가 빠져나가고 있었군요. 지금 또 새삼스럽게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가입자들 이게 또 반발이 아니라 반발이 또 만만치 않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티빙 이런 국내외 OTT 구독료가 굉장히 인상하는 뭐 소위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까지 가격이 오른 건데요. 그래서 이제 OTT 구독을 해지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조미디어에서 2024년 OTT 업종 분석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최근에 OTT 구독 해지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63%였는데요. 이들 중에서 31%가 구독료 인상이 그 이유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해지를 좀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구독 서비스로 이동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식음료, 편의점 등의 할인 혜택을 결합한 일부 상품을 월 9,900원 정도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들 구독 상품 이용료도 곧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KT가 이미 월 9,450원에 제공하던 자사제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5월부터 13,9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구독 상품 패키지 요금이 40% 이상 오른다라고 공지를 했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LGU 플러스도 머지않은 시점에 인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결합 상품에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더 싸게 느껴지는데 네. 그것도 조만간 또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유튜브 측에는 어떨까요? 좀 타격이 있을까요? 구독자들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구독 그만해야겠다, 무료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광고를 시청하면서. 네. 근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입자들이 이탈을 해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국내 유튜브의 프리미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OTT보다 낮고 또 일부 가입자가 구독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시청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했을 때 광고를 봐야 하는 만큼 빠져나간 구독료 수익을 광고 수익으로 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정부가 이렇게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국내 OTT 기업들이 잇따라 구독료를 인상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법 위반 사실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방통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티빙 이렇게 OTT 4곳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 서비스 요금 또는 요금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 영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원체 이 OTT를 유튜브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양쪽으로 뭐 양면 전술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나저나 라디오가 참 좋긴 좋습니다. 예, 돈도 안 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KBS 1라디오는 중간에 광고도 없고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드릴 말이 없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아침부터 무시무시한데. 시체가 되살아나면 이것이라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Z로 시작을 하는데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여력이 없고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정도가 되면 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나 뭐 채권단 지원 혹은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벌리면서 연명을 하는 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한계 기업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대법원 자료를 보면 올해 2월까지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288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버티다 못해 파산을 또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특히 증시에 계속 남아있다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나쁜 수단으로도 계속해서 악용될 수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이런 기업들 빨리빨리 정리시키겠다. 상장 페이지를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경홍님이 이 기업 네 글자 표현이 너무 과한 듯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선기업이라고 칭합니다. 비 오는 날 모두의 안전을 빌어요라고. 네. 개선이 돼야겠죠.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김선호 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정찬성 선수가 떠오릅니다. 예, 이종격투기 정찬성 선수의 별명이 이 두 글자죠. 맞아도 안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실제로 만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8923님이 정답은 모르겠고요. 익숙지 않은 출근길로 지하철 갈아타고 오래 걸려서 출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정답은 모르겠고 힘드셨다고. 그리고 김성희 님이 버스 파업으로 전철역까지 걸어서 30분 걸렸네요. 간만에 아침 운동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힘드신 와중에도 또 주변을 또 돌아보시면서 또 여유도 가지셨군요.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또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뉴스에 항상 빠지지 않는 소식 중에 하나가 횡령 사건입니다. 횡령 사건. 최근에 보니까요. 신협에서 4억 원 가량의 횡령 사고가 일어났고요.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신입사원이 고객 돈 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이 참.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팔아서 돈을 챙긴 직원도 있다고 하고요.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명확한 횡령 범죄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커피 믹스 몇 개 주머니에 넣어가는 거, 복사용지 챙겨가는 거, 아니면 법인카드로 긋고 그 멤버십은 내 개인 걸로 적립하는 것. 이렇게 좀 소소한 혹은 애매모호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습니다. K횡령이라는 표현까지도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이제 횡령은 불법인 건 아는데요. 그러면 이 횡령에 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형법은 횡령을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한 경우는 단순 횡령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요. 네. 그런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횡령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즉 횡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원을 넘는다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으로는 3년 이상,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거네요. 다만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처벌 수위가 약해서 이 횡령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은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동안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른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확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뭐 예를 들어서 탕비실에 있는 과자를 가져간다든가 커피 믹스 몇 개 집에 가져가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 전기를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 막 서너 개 충전해서 가져가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횡령죄로 걸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도 범죄냐 의문 가지실 수 있겠지만 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횡령인지 아닌지 나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물건을 가져간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였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업무상 횡령죄 성립하고요. 네. 비품 관리자 아니라면 절도죄 성립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또 초범이냐 아니냐에 따라 초범을 기준으로 수천 원 정도의 비품이라면 뭐 10만 원 내외의 벌금에 그치겠지요. 하지만 피해 금액이 몇만 원 상당이라면 이것만으로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범인이 상습이었다. 상습적으로 비품을 빼돌렸다라면 당연히 가중처벌되는 것이고요. 요컨대 비품 관리 직원이었다면 소확횡, 일반 직원이었다면 소확절, 절도가 됩니다. 아, 이게 벌금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맞을 수가 있는 범죄네요. 예. 그리고 간혹 이제 보면 중고 사이트에 회사 비품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회사 A4 용지나 볼펜 같은 것들 이걸 실제로 중고 마켓에 팔아서 돈을 벌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물품을 외부로 방출하고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이것도 범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사측이 번거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소액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네. 따라서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령 회사 창고에서 커피 믹스를 훔쳐 되팔다가 걸린 식품업체 직원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반값에 판매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시가로는 3,4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해당 직원은 결국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던 직원이 대당 약 150만 원 상당의 회사 노트북을 중고 사이트에 팔아서 4년 동안 12억 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매 금액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직원에게는 징역 4년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아, 징역 4년이요. 야, 커피 믹스를 3,400만 원어치 팔았고 회사 노트북을 12억 원어치 팔고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중고마켓에서 사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이거 내가 훔친 겁니다라고 광고하면서 팔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훔친 물건을 사게 됐을 때 횡령한 거를 본인이 구입하게 됐을 때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구매한 사람이라면 작물범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구매한 사람은 자신이 취득한 물건이 절도, 사기, 횡령 등 불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만 문제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고마켓 등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런데 구매자는 작물인지 아닌지 알기도 힘들죠. 또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산 것이라 작물의 고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고 따라서 작물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뭐 법적인 처분까지 이제 보내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자꾸 저 직원이 뭐 볼펜하고 커피 믹스랑 과자랑 막 A4 용지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을 불러다가 인사처리하면서 징계를 주거나 심지어 해고를 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 이유로? 네, 형사처벌의 문제와 해고, 징계의 문제는 별개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법원은 해고에 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더 이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보아서 해당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면 해고 사유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상습적이거나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 해고 사유이겠지만 커피믹스 정도의 일회성 이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땐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가령 근로자의 직무,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사업장 내 질서 교란의 정도, 파급 효과,
무엇보다도 재산상 손해의 규모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직원과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네요. 예. 또 하나가 이거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법인카드로 뭐 커피나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포인트 적립은 이 멤버십 적립은 본인 핸드폰 번호로 이제 적립하는 거. 요게 뭐 그래도 이 정도 수고비는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뭐 적립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답변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대상이 재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재물로 보기는 어려워서 이러한 포인트 마일리지를 영득한 것을 두고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고요. 또 포인트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부당이득이라는 민사 문제 생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회사 법인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다, 마일리지다 라고 하는 경우는 사적으로 쓴 경우 썼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인 적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딱히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네. 암묵적으로 사측이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해진 회사 방침이 없다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 규정을 좀 잘 살펴보고 회사 내에서도 이거를 규칙을 좀 잘 정해줘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렇습니다. 한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적립, 뭐 포인트가 아니라 특히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는 단위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 가면서 항공사 마일리지는 본인 걸로 적립을 한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르지 않나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네. 마일리지 역시 개인 명의로 따로 적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회사 측 방침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무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재직 중에 개인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하. 마일리지도 공무 출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반환할 규정이 없는 이유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퇴직한 후에 적립분을 개인 몫으로 챙긴다라는 이야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쓸 수 없지만 퇴직 후에는 또 그게 가능하다. 좀 사각지대가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은 좀 다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그 기간,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 직원이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한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인 건 어떻게 이게 횡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을 가져갔다, 시간을 업무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 되겠습니다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유형화된 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업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 흡연 등등 시간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 문제, 근태로 인한 해고나 징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아하. 또 하나, 요것도 아주 참 소소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이 그 재료로 본인의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어서 많이 먹고 있다. 이거 따지는 거 좀 야박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문제가 될까요? 예,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업무 도중에 카페 종업원이 음료를 제조해서 스스로 먹는 것은 횡령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본인이 마신 것이 아니라 만든 음료를 친구에게 주었다면 이것은 사업주의 허락을 빗나간 것이다. 사업주의 허락범위 외이다라고 보아서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횡령이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야, 참. 1918님이 부장님이 제 간식을 마음대로 드시는데 이건 절도인가요? 라고 보내주고 2221님은 우리 집은 와이프가 자꾸 회사에서 믹스커피 종이컵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마지막으로 그 손님이 결제한 거 또 포인트 안 챙겨가셨을 때 직원이 만약에 본인 걸로 적립을 한다거나 증정품을 손님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간다.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손님이 적립해야 할 포인트를 직원이 슬쩍 하는 것은 배임으로 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횡령보다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되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증정품을 챙긴다. 해당 증정품은 어디까지나 사장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무료 증정 상품을 직원이 가져가는 것은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살펴두고 있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민생 현장을 찾으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사의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결렬되면서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파업 이후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는 국채 발행 규모,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의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합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의 생산 과잉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는 재미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단순히 이제 끼니를 때우고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이게 인간의 감정, 심리, 사회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걸 왜 그렇게도 좋아할까요? 자, 심리학개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왜 흔히들 나 스트레스 받는데 뭐 좀 달달한 것 좀 먹어야겠다. 네. 아니면 열받아서 매운 게 땡긴다라고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어떤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심리랑?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본질상 자극의 덩어리예요. 자극의 덩어리. 네, 자극이 많아진다.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되게 힘든 일 마치고 나면 진짜 집에 가서 매운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떡볶이 같은 거 시켜서 맥주나 콜라나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쩌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 센 자극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일상을 살다가 그런 좀 자극적인 걸 먹으면 약간의 일탈행위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허리도 이제 풀고 이제 무엇인가를 막 먹으면서 이제 막 콜라도 벌컥벌컥 막 들어 마신다는 게 약간의 일탈행위인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에서 약간 잠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 네. 자극의 덩어리를 내가 좀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네. 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뇌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풀린다고? 사실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캡사이신이라고 그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은 이 캡사이신을 사실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의 이제 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약간 해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맛도 대표적으로 도파민을 사실은 또 굉장히 좀 증진시키거든요. 단맛이. 그렇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또 대표적인 쾌락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도 맞죠. 본인의 어떤 그 호르몬 조절에 이 음식이 단맛과 매운맛이 네. 실제로 작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걸 또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뭐 부장님에게 한 소리 들은 날은 매운 네. 거 먹으러 가는 날 또 이제 네. 중독될 수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이제 내가 굉장히 매운 거 이제 먹었고 예. 또 이번엔 과장님한테 뭔가 또 굉장히 한 소리 들으면 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갑자기 그냥 땡깁니다.
그리고 안 먹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우울해지고 공허한 아. 마음이 들어요. 속이 허하고 심리적으로도 공허해지죠. 그리고 사실 뭐 아유 나는 뭐 애들이 문제지 나는 단 거는 안 먹는다 나는 뭐 막대 사탕 안 좋아한다 뭐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탄수화물도 당입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네네. 그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65%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6에서 7명 정도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빵, 라면, 그리고 밥. 이 세 그쵸. 가지가 3인방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세 가지의 질병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고혈압, 세 번째가 비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흰밥, 쌀밥 잔뜩 먹고 돌아와서 막 고구마하고 생과일 주스 막 먹으면서 고구마는 식이섬유질이 많아서 괜찮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건강엔 쥐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아하, 그래서 이게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게 중독적으로 돼서 네, 스트레스 받은 날 매운 걸 안 먹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 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안 좋은 길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매운 거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이른바 챌린지라고도 합니다. 네, 매운 거 먹고 자랑하고 네, 맵부심이라고도 네. 하는데 교수님 혹시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도 약간 매운 거 잘 진짜 못 먹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먹다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아, 늘어요? 네, 저는 이제 맵찔이라고 저희 애들이 저를 이제 놀리는데 매운 네. 거 못 먹는다고. 네, 근데 아니 매운 거 잘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막 자랑까지 합니다. 네, 나 몇 단계까지 먹는다. 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욕구 중에 인정 욕구, 소위 주목받고 아.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나를 좀 바라봐주고 주목해주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그런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좋은 명품을 사도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관심의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내가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특별한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맵부심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SNS라든지 뭐 여러 인스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짤 같은 것들 막 돌아다니고 뭐 쇼츠 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영상에서도 매운 거를 막 들이키는 뭐 나는 뭐 지옥 핵 뭐 불닭볶음면 뭐 내가 5개를 먹는다. 표현이 진짜 뭐 핵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뭐 지옥 맛, 불맛, 네,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막 댓글도 달고 막 좋아요도 누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맵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 어떤 식당은 이제 메뉴판에다가 고추 그림 네, 1개에서 5개까지 이제 적어 놓는데 네, 야, 한두 개만 그려져 있어서 저는 이제 무섭던데 네, 일부러 그 매운 소스를 사다가 더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까 김수진 님이 어쩐지 요즘에 애들이 마라탕에 탕후루를 먹는다는 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아동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OECD에서 정말 최상단에 위치할 만큼 정말 스트레스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들의 이제 심신 건강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다이어트 하자, 그냥 매운 거를 먹지 말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사실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아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탕후루랑 마라탕을 많이 먹는 거야, 많이 좋아하는 거야라고 생각만 했지. 네, 그 아이들의 그 기저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겠구나. 네, 이 생각은 못했었네요. 네, 어유 예, 좋은 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네.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방은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네. 남이 먹는 걸 자꾸 보려는 그 심리는 어떤 겁니까?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깊은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들이 이런 네. 먹방을 보고 있는 그러한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의 심리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먹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나도 같이 먹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연결성을 획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원래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혼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먹는 걸 보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죠. 또 그러한 BJ라든지 그걸 먹고 계시는 어떤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응원하고 또 굉장히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동일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내가 같이 배부르기도 하고 뭔가 내가 그걸 먹으면서 뭔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제가 한 뭐 그 기사식당하고 이런 학생회관 이런 데도 좀 다녀보면 네. 혼밥 하시면서 먹방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밥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로움이 짙은데 또 그런 SNS라든지 영상들을 보면서 또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부분이 현대인의 어떤 쓸쓸한 자화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러네요. 현대인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거고. 임수성님이 듣기만 해도 땀이 난다. 매운 거 못 먹는 1인이라고. 그러니까 남 매운 거 먹고 막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네. 내가 되게 매워 보이고 막 땀이 나고 긴장되는. 네. 거기에서 또 동일시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외로움을 또 달랠 수 있는 거고. 그걸 먹는 걸 보면서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죠. 나는 못 먹지만 그 사람이 보면서 와 진짜 저 지옥 스프를 저 5개를 농도를 넣고 드시는 걸 이제 보면은 내가 봐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대리만족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되는 도움이 거네요. 되죠. 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현주 교수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맞아요. 그렇죠. 최고의 행복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습관. 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멀리서 자주 못 만나면 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맛있는 걸 먹는 거.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게 정말. 먹방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보다 훨씬 날 수 있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탕후루를 드셔도 좋고 네. 라면을 먹어도 좋고. 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1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또 먹는 얘기 또 나오네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과일 이야기. 과연 조선시대에는 과일을 어떻게 구했을까? 어떤 과일이 인기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 한번 또 재미나게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